30대에 10억. 이 말?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건 원래 잘 나가는 사람들 이야기지. 연봉이 높거나 집안 배경이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비슷한 연봉, 비슷한 출발선, 심지어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전세로 시작한 두 사람이 10년, 20년이 지난 뒤에 전혀 다른 자리에 서 있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한쪽은 30대 중반에 자산이 10억을 넘겼고, 다른 한쪽은 40대가 되어도 전세 보증금이 전 재산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월급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달랐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30대에 10억을 만든 사람들에겐 공통된 패턴이 있어요. 화려한 한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남들 모르는 비밀 정보를 먼저 알았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이 사람들이 한 것들은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들이었을 뿐입니다. 오늘은 그 결정적인 차이 딱 세 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돈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보세요. 지금 통장에 100만 원이 들어왔다면은 머릿속에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오래된 가전제품 바꿀 수 있겠다. 이번 주말에 가족이랑 외식 한번 할 수 있겠네. 이게 잘못된 반응이 아닙니다. 우리 뇌는 원래 먼 미래보다 지금 당장의 만족에 훨씬 강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니까요. 행동 경제학에서는 이걸 현재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10년 뒤의 큰 이익보다 오늘의 작은 쾌락이 훨씬 강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결심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로는 석 달 뒤의 변화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눈앞에 케이크가 놓이면은 그 미래의 보상보다 지금 이 순간의 달콤함이 훨씬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하지를 반복하게 되죠. 돈도 똑같습니다. 근데 30대에 10억을 만든 사람들은 그 순간 다른 질문을 먼저 꺼냈어요. 이 돈 10년 뒤에 얼마가 되어 있을까? 단순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이 질문 하나가 모든 소비 결정의 무게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손에 쥔 200만 원을 연 7%짜리 자산에 넣어두면 10년 뒤엔 약 390만 원이 됩니다. 20년이면 770만 원을 훌쩍 넘어요. 그 말은 지금 이 200만 원을 충동적으로 쓰는 결정이 단순히 200만 원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20년 뒤에 770만 원을 포기하는 결정이라는 뜻입니다. 이 계산이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면은 소비를 바라보는 기준 자체가 달라져요. 물론 소비를 완전히 끊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선택의 진짜 무게를 알고 결정하는 것과 그냥 있으니까 쓰는 것 사이에는 10년이 지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함정이 하나 더 있어요. 주변과의 비교입니다. 친구가 새 차를 뽑았고 동료가 해외여행 사진을 올렸고 이웃이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이 신호들이 쌓이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활 수준을 따라잡아야 한다는 압박이 생겨요. 자산을 쌓는 대신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에 아무도 그게 문제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30대 10억을 만든 사람들은 이 비교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는 힘이 있었어요. 남들이 뭘 사는지보다 내 자산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 사소해 보이는 차이가 10년이 지나면 전혀 다른 자산의 지형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부채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빚은 나쁜 것이다. 빚은 무조건 빨리 갚아야 한다. 이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신용카드 돌려막기나 생활비가 부족해서 빌리는 소비성 부채는 분명히 위험합니다. 쓰는 순간 사라지고 이자만 남으니까요. 근데 30대에 10억을 만든 사람들은 부채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봤습니다. 이들이 부채 결정 앞에서 던진 질문은 딱 하나였어요. 이 돈이 나 대신 돈을 벌어줄 자산을 사는 데 쓰이는가? 비유를 들어볼게요. 빵집을 열기 위해 5천만 원을 빌렸다고 해봅시다. 이 돈은 매달 수익을 만들어내고 그 수익이 빚을 갚아 나갑니다. 반면은 같은 5천만 원을 명품 가방을 사는데 썼다면은 매달 이자만 나가고 가방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 뿐이에요. 숫자는 똑같이 5천만 원짜리 빚이지만 10년 뒤에 만들어내는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무작정 레버리지를 크게 당긴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순서가 있었습니다. 먼저 주식이나 금융상품처럼 유동성 있는 자산을 꾸준히 쌓았어요. 그 자산이 어느 수준에 도달했을 때 그걸 받침점 삼아 부채라는 지렛대를 올려
더 큰 자산으로 이동하는 단계를 밟았습니다. 지렛대 기억하시죠? 받침점이 없으면 지렛대는 그냥 무거운 막대기예요. 받침점이 있어야 작은 힘으로 큰 무게를 들 수 있습니다. 자산을 먼저 쌓는 과정이 그 받침점을 만드는 일이고, 그 다음에 부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지렛대로 힘을 증폭시키는 일입니다. 아이러니한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빚이 너무 무서워서 모든 부채를 피하기만 한 사람들이 결국 아무런 자산도 없이 노후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빚을 피한 게 아니라 자산을 쌓을 기회를 피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옳다고 느꼈기 때문에 평생 반복됐어요. 세 번째입니다. 이게 가장 조용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경제를 자기 언어로 읽는 능력을 꾸준히 키웠다는 겁니다. 똑같은 뉴스를 봐도 사람마다 보이는 게 다릅니다. 물가가 오른다는 뉴스를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트 가기 무서워지겠다 해서 멈춰요. 그런데 자산의 언어를 익힌 사람은 같은 뉴스에서 금리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내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자산의 비중을 조정해야 할지를 동시에 읽어냅니다. 비유하자면 이래요. 외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낯선 나라 공항에 도착했을 때 안내 방송이 전부 소음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그 언어를 공부한 사람은 같은 소음에서 어느 게이트로 가야 하는지, 수화물을 어디서 찾는지를 바로 파악해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의 언어를 알아야 기회가 눈앞에 왔을 때 그걸 기회로 알아볼 수 있어요. 보이지 않으면 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특별한 천재성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경제 기사를 매일 조금씩 읽고 금리와 자산 가격의 관계를 반복해서 이해하고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스스로 한번 정리해보는 습관. 이것들이 수년에 걸쳐 쌓이면서 세상을 보는 렌즈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30대에 10억을 만든 사람들은 이 공부를 거창한 프로젝트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듯 일상의 루틴으로 만들었어요. 그 루틴이 1년, 3년, 5년 쌓이면서 어느 순간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보이는 것들이 실제 자산 결정을 바꾸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습관이 특히 과소평가받는 이유가 있어요. 당장 계좌에 변화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경제 공부를 해도 내일 통장 숫자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이나 부동산은 원래 돈 있는 사람들 이야기라고 느끼고 그 언어 자체를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언어를 모르면은 기회가 눈앞에 와도 그냥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습관이 실제로 쌓였을 때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투자금 기준으로 10억이라는 숫자가 찍히는 순간 가장 먼저 달라지는 건 머릿속 질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하면 더 벌 수 있을까가 삶의 중심 질문이었다면 그 이후엔 이걸 어떻게 지키면서 굴릴까로 바뀌어요. 연사 퍼센트의 수익률만 기대해도 1년에 4천만 원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구조가 됩니다. 전국 가구 평균 연간 소비 지출이 약 3,300만 원 수준이에요. 즉 출근을 하지 않아도 평균적인 가계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지점부터 노동소득이 삶의 전부이던 구조에서 자본소득이 두 번째 기둥이 되는 구조로 무게중심이 조용히 옮겨갑니다. 직장을 보는 시각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10억 이전에는 직장이 생활의 생명줄이었어요. 싫어도 버티고 부당해도 참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억 이후에는 직장이 선택지 중 하나가 됩니다. 언제든 떠나도 최소한의 생활은 유지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면은 협상 테이블에서 말 한마디를 꺼낼 때도 자세가 달라져요. 이 조건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아니라 이 조건이 아니라면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여유로 바뀝니다. 그 여유가 생기면 일을 선택하는 기준도 달라지기 시작해요. 연봉 숫자만 보고 움직이던 단계와 달리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내 시간을 어떻게 만들어주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시간을 쓰는 방식도 바뀝니다. 10억 이전에는 쉬는 시간이 생겨도 죄책감이 따라붙었죠. 야근하면 몇십만 원은 더 벌 수 있을 텐데 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10억 이후에는 내 돈이 쉬지 않고 나 대신 일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게 되면서 한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기준이 달라져요. 오래 미뤄온 공부, 아이와 보내는 저녁 한 끼, 몸을 위한 운동이 더 이상 사치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유지하는 진짜 투자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10억이 모든 불안을 없애주지는 않아요. 오히려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시장 변동에 따른 심리적 무게는 더 커집니다. 같은 10% 하락이라도 투자금 3천만 원일 때는 300만 원의 손실이지만 10억일 때는 1억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0억 이후의 투자는 더 높은 수익률을 향한 경쟁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지키는 싸움에 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통장에 돈이 있다면은 그 돈을 볼 때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걸로 뭘 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른다면은 그 사고방식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자산 형성을 가로막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이 돈이 10년 뒤에 얼마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면 당신은 이미 그 방향으로 걷고 있는 겁니다. 10억은 복권처럼 한 번에 맞추는 숫자가 아닙니다. 매달 꾸준히 투자하고 자산의 언어를 조금씩 익히고 부채를 공포가 아닌 도구로 이해하면서 점점 가까워지는 숫자예요. 처음에는 내가 저축한 금액이 거의 전부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는 내가 넣은 돈보다 시장이 만들어준 수익이 더 커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부터 자본이 스스로 속도를 붙이기 시작해요. 그 순간까지 버티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 하나, 소비를 한번 참은 결정 하나, 경제 기사를 오늘 처음 읽어본 용기 하나가 몇 년 뒤에 전혀 다른 자산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30대에 10억을 만든 사람들이 특별했던 게 아닙니다. 다만 오늘 그 선택을 했고, 내일도 했고, 그 다음 날도 했을 뿐입니다. 그 반복이 쌓인 결과가 결국 숫자로 나타난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